이주 노동자들, 난민들, 인권 피해자들,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모인 저희들 하나하나 몸소 실천하셨던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를 그리워하고 쫓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세화 선생님 그 따뜻한 표정, 겸손을 강조하셨는데 그 마음으로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지난 6월 6일 모란공원, 홍세화 선생의 49제가 있었다. 한 사람이 남긴 온기를 느껴보려 머물다 떠난 자리에 가만히 손을 올려놓듯 세상에 남긴 그의 유산을 헤아려 보려 사람들은 저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자신의 홍세화를 추억하고 있었다. 추모 특집 2부작 소박한 자유인 홍세화. 똘레랑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쓴 작가 홍세화 씨가 향년 77세의 나이로 책 별세했습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쓴 홍세화 장발장 은행장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의 저자인 홍세화 한국 장발장 은행장이 오늘 향년 77세로 별세했습니다. 홍 씨는 무역회사 주재원으로 그의 부음을 알리는 뉴스의 첫머리는 한결같았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이 책 한 권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은 예상보다 깊고 넓었다. 진주문고 여태훈 대표다. 홍세화 선생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는 굉장했죠. 당시에 나왔을 때 프랑스 똘레랑스라고 하는 그 한 단어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상이나 다양한 인종들을 겪으면서 그거에 대한 존중, 또 그 존중이 기반이 된 관용,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몰랐는데 그 책이 나옴으로 해서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절실하다는 것을 그 책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95년도에 출간된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똘레랑스, 즉 관용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확성기 노릇을 했다. 결국 이 톨레랑스라는 것이 나와 다른 남을, 그것이 종교가 다른, 사상이 다르든, 피부빛깔이 다르든, 출생지가 다르든, 성징이 다르든 이런 다른 것을 동의하지 않아도 인정해 준다는 것, 그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것. 결국 그 의미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저 자신의 어떤 겪어왔던,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던 특히 한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소중한 사회적 가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홍 선생은 분단 체제의 직접적인 희생자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 이념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악몽을 겪었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다. 아버지를 따라서 아산 황골에 있는 선영에 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나키스트로 이렇게 저렇게 사시면서 1년에 한두 번 선영을 데려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아무 말도 없던 동네 사람들이 남양홍 씨 집안에 대부되는 분이 홍세화에게 그동안 6.25 동란 때 황골에 있었던 양민 학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면서 네 어머니와 너 동생 같이 끌려가서 죽음의 직전에 누가 저 사람들은 빨갱이 아니다라고 해줘서 살아난 것이 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똘레랑스는 그래서 그에게 더욱 절실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는 일본에서도 번역 출간된다. 요네즈 도쿠야시에게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계기를 물어봤다. 제가 처음으로 번역한 한국 책이니까요. 그게. 한국 민주화운동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난민전 사건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많이 알려진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 시대에 그런 고생한 분이 있었다는 걸 알려고 일본에. 그리고 그 선생님이 책에서 썼는데 결국 해방 전의 모순이 그대로 남아있고 일본 사람들이 그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갚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일본 사회에서 똘레랑스의 가치에 제일 민감할 수 있는 제일 조선족이 이 책에 보인 반응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고 그는 말한다. 일본에 사시는 제일 한국인들, 제일 조선인들한테서 많이 잘 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요. 통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런 반응도 있고 프랑스는 일본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 대해 별로 25년 전이니까요. 관심도 별로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똘레랑스가 소환되는 한국적 갈등 양상은 다채롭다. 그런 배경 때문일런지도 모른다. 당시 유행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똘레랑스는 우리 안의 차별과 혐오를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유효한 사회적 윤활유였다. 그리고 그 유효 기간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시민과 공화국.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 다들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저 왕 대신 대통령을 뽑는다고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나요? 지금 한국의 주류 사회는 사익 추구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행정부 관료들이나 법조계는 물론이고 재벌도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 1월 파리의 난민으로 산 20여 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홍세화는 영구 귀국한다. 언론인, 사회운동가, 작가, 정치인 등으로 폭넓게 활동한다. 그의 말과 글, 그리고 모든 실천이 겨눈 마지막 관역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었다. 공화국의 시민이라는 것은 주권자인 거잖아요.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스스로 토론해야 되고 그래서 주권자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주권자이고 공화국의 온전한 시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하신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교육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랬던 것 같아요. 홍세화 인터뷰집 공부를 펴낸 성균관대 천정환 교수다. 시민은 태어난다기보단 길러진다. 홍 선생은 인문학을 사람 공부, 사회과학을 세상 공부라 칭하며 공부는 자기를 짓는 일이라 정의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한국말은 재밌게도 의식주와 관련된 걸 다 짓는다고 표현한다. 밥을 짓는다, 옷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 형성이고 만들어 나가는 거고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자기 끝없이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제 한편 자기 자신을 키워 나가는 거고 성찰해 나가는 거고 굉장히 동양적인 의미의 이제 수양이나 그런 의미하고도 통하는, 원래 공부란 말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 통하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에 있어서 민주공화국을 막는 거대한 장벽은 무엇일까? 우리의 공교육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허들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는 이런 공교육이 어떻게 됐어요? 다 입시교육,
시험 경쟁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점수로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차별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제 대학의 학벌에 따라서 거의 사회적 신분이 달라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한국의 공교육은 어떤 동질적인 시민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없던 차별도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적인 차별의 장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다.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 그에 따른 차별과 혐오. 홍세화는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 대표를 맡는다. 한국의 교육이 망한 거는 대학 서열화 때문에 그렇고 모든 문제가 대학 서열화에 있다는 것.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 학생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뭐 이게 야만이잖아요. 야만. 아이들이 정말 그 또래들처럼 놀아야 되고 뛰놀고 이래야 되는 책 읽고 이래야 되는데 그 좁은 공간에 갇혀서 그거 그냥 암기하고 이런 정말 멍청해지면서 야만적인 이런 일이 왜 지속할 것인가. 서열의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드는 체제. 누구는 우월감에 또 누구는 열패감에 평생을 시달리도록 만든 주범으로 학벌주의를 지목했다. 공화국은 깨어있는 시민의 육성과 함께 공동체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이익 공유가 전제돼야 하기에 홍세화는 부의 불평등 문제에 뛰어든다. 서민들에게 소액 벌금을 융자해주는 장발장 은행장으로서의 활동이 그 대표적인 예다. 우리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가난의 대물림이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부의 대물림 쪽에만 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데 그 유자를 저는 있을 유자뿐만이 아니라 이끌 유자, 유혹할 유자, 무전유죄, 죄를 짓게끔 만든다. 불평등한 사회 분배 구조를 지속시키는데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이 작지 않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면 미디어나 이런 데서도 가진 사람들만 주로 서사가 나오죠. 없는 사람들의 서사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세계 안에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의 서사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게 되고 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연대의 가치인데 그러려면 공감 능력이 필요한데요. 공감하려면 서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사가 없는 거예요. 가난은 임금도 구제 못한다는 오랜 체념이 있다. 생각해보면 그 말은 임금이 통치했던 시대의 이야기다.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산다면 가난과 차별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 의무와 책임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일에도 홍 선생은 힘쓴다. 생활협동조합 소박한 자유인의 김창섭 씨다. 평소에도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민주시민으로서 노동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또 만약에 이제 어떤 소수자를 위한 그런 단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항상 보면 가입서를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제 소박한 자유인 대표시니까 소박한 자유인, 뭐 이제 장발장은행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내 얼굴 그냥 그 영업사원이에요. 내 얼굴 봐서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죠. 이제 살림살이가 좀 넉넉한 것 같으면 한 3장 꺼내요. 그런 도움 받은 단체들이 꽤 있어요. 항상 설득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거라도 안 하면서 무슨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냐.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게 있죠. 사람아, 아 사람아. 사람이 살아있을 적에는 현재의 모습으로 살지만 죽음은 그분의 생애 전체를 드러낼 수뿐이 없습니다. 망명생활 20년을 우리는 다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고래를 제외한 모든 나라를 가는 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와도 한국은 올 수가 없었어요. 일본까지 와갖고 한국을 기르는데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구두끈을 매는데 한없이 눈물이 흘러. 한국에 오지 못했던 거. 그 구두끈을 매는 순간에 그 고국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논을 보면서 논에서 뒹굴면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고국에 대한 그 그리움과 사랑을 느꼈죠. 산 넘어 언덕 넘어 먼 하늘에 행복은 있다고 99년 귀국해가지고 너 어디 가고 싶냐 그랬더니 지리산 가고 싶다고 해서 달궁에 갔어요. 부부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거기서 노래 한 곡 하라고 했더니 산 넘어 산 그 넘어 또 산 천하를 아래를 그렇게 부릅니다. 나는 그 노래가 그렇게 서러운 노래인지 몰랐습니다.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산 넘어 언덕 홍세화의 오랜 벗.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영결식 고별사에서 홍 선생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일화를 담담히 소개해 준다. 유홍준 교수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가 세상에 나오는데 산파 역할을 했다. 나에게 홍세화 같은 친구가 있었던 것이 큰 복이고 우정이라고 할까요? 또 실제로 홍세화가 19년 만에 다시 망명생활 청산하고 올 때 홍세화 귀국 추진위원장을 내가 했어요. 나하고 임진택하고 해서 했고 내가 파리에 가서 데리고 왔죠. 홍세화 선생과 깊은 친분을 유지했던 또 다른 이는 노영구 목사다. 프랑스 망명 시절 당시 무역업을 하면서 세계를 다니던 노 목사는 우연히 홍세화 가족과 인연을 맺고 교류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돕는다. 그가 지켜본 인간 홍세화의 깊은 고뇌 한 자락을 꺼내놓는다. 그렇지. 그때는 이제 안기부가 깔려있던 시대니까 거기에 걸리면 같이 걸려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깊이 물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큰 아픔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에게도 한국 사람이 접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아픔을 줬으니까 가장으로서 또 아이들과 아내에 대한 아픔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가 홍 선생에게 조심히 꺼냈다는 이야기도 들려준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제가 그 가족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분한테 임종 직전에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동안 사회운동 한다고 관심이 형의 모든 외부에 있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세월 속에 가족 중심으로 마지막 정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게 항상 아쉬웠어요. 그 가정을 가까이 보면서 남은 가족도 내가 잘 돌볼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노영구 목사가 바라본 인간 홍세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능력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머릿속에 있는 인연과 사상이 또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저는 뜨거운 사랑이 이 사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세 선배를 보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많은 분들은 인연과 사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하면서 그의 머리 부분을 바라보았지만 저는 사회적 약자, 노동자, 소외된 자들 영혼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의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이냐 물으면 뜨거운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다고.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홍세화로부터의 배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홍세 선생님에게 많이 배웠던 건 늘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진보 정당의 20년 역사도 있고 진보 언론도 있고 그런데요. 어느 틈엔가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송파 세모녀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이례적으로 죽지 않으면 들여다보지도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진보운동은 우리 운동권은 귀한 분을 잃었습니다. 원통합니다. 취재를 통해 만난 홍세화. 그는 개인의 고통을 사회적 지평에서 바라봤던 어른이었다. 난민으로서 자신의 고난을 잊지 않고 세상의 난민을 돕는 일에 나선 사람이었고, 택시 노동자의 삶을 기억하면서 열악한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데 애쓴 사람이었으며, 학벌과 출신, 지역 때문에 겪는 부당한 차별에 함께 저항하는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타인의 고통에 주저함 없이 응답했던 어른이었다. 그는 떠났다. 홍세화가 머문 세상의 풍경은 이제 점점 뒤로 물러난다. 진창에 발 딛고 있으면서도 눈동자에는 밤하늘의 별을 담았던 소박한 자유인 홍세화.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오듯 그렇게 가뭇 없이 오랫동안 우리는 그를 추억할 것이다. Et le vent du nord les emporte dans la nuit froide de l'oubli. Tu vois, je n'ai pas oublié la chanson que tu me chantais. C'est une chanson. 예, 그렇지 않아요? 추모 특집 2부작 소박한 자유인 홍세화. 지금까지 취재, 구성, 내레이션의 프로듀서 박재철이었습니다. 특집 방송을 마칩니다.